2009년 쌍용 자동차 파업 당시 법원이 노조 측에 내린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돈을 담아 모금한 일로부터 유래된 노란봉투법은 25년 여름 국회에서 의결되어 올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골자는 크게 손해배상 제한, 노동쟁의 대상 확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사용자 개념의 확대는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은 하청 및 파견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노동 조건 개선 및 고용 안정 등을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29일 이재명은 2025년 안에 용산에서 청와대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청와대 복귀 첫날 과정이 투명한 이재명식 실용주의로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드리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노총 청와대 분회 노동자 10명은 재고용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삼보 일배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개방 기간 동안 청와대에서 미화, 조경, 보안, 안내 업무를 맡았던 파견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 정권이 청와대 이전 조치로 인해 이들을 포함한 파견 노동자 200여 명은 작년 8월부터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법적으로 이들을 고용할 책임이 청와대엔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 책임이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청와대는 자신들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노란봉투법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은 선진국 수준에 맞춘 법안이라며 법안 관철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올겨울 청와대 파견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정부는 이재명의 말을 빌리자면 후진국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아웃 BC입니다. 네, 호구면입니다. 해가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별로 해가 바뀐 것 같지도 않고 그래요. 이게 이제 다른 것보다 지금 이제 이번 주 저희 방송에서 다룰 내용들이지만은 연말에 이제 올해 12월 달에 이제 터진 이슈들이 딱 정리가 종결되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를 넘기면서까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이 이제 있으니까 뭔가 이제 딱 맺고 다음 챕터로 넘어간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챕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말 연초 느낌이 별로 안 나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정독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SNS에 곧 12월 31일 날 밤에 이제 12시 땡 넘어갈 때 그때 땡 넘어가자마자 이제 트위터에 글을 팍팍 잽싸게 썼거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많은 간 바란다. 25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25년이 최악의 한 해였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별거 있겠습니까? 25년보다만 나아도 그나마 참 다행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면은 25년이 정말 우리 인생의 최악의 한 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취지로. 올해가 이제 작년보다 나은 게 뭐냐? 요거는 살짝 나은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에. 그래서 뭐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가져와 봤는데, 26년 공휴일 총정리 해가지고. 예, 중요하죠. 매달 일일이 따져볼 필요는 없고, 이게 왜냐하면은 공휴일 자체가 해가 바뀐다고 또 신설되고 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요일 포함해서 공휴일 날짜 따져보면은 한 이틀, 3일 정도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연도는 일요일이 더 많은 연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 주 7일이 이제 일주일이랑 그 365일을 끼워 맞춰보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네. 숫자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주 5일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포함하면은 총 118일을 놉니다. 근데 이제 작년 25년은 119일을 놀아요. 하루 차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가 하루 줄었습니다. 올해는 더구나 지금 그렇지. 작년에도 선거가 있긴 있을 거라. 선거 때문에 노는 날이 있었구나. 네네네. 올해도 이제 그 지방선거 때문에 노는 날인데, 그런데도 이제 하루가 줄었어요. 하루가 줄었는데 뭐가 좋으냐? 3일 이상 연휴. 이게 작년에는 25년에는 6번 있었거든요, 총. 네네. 올해는 8번 있습니다. 네. 연휴가 좀 많다. 요거 하나는 작년보다 좀 나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요즘에 좀 특이할 만한 게 저희 조사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보통 그 토요일 날 국경일이나 공휴일 걸리면 대체휴일 주잖아요. 네네. 올해 6월 6일 현충일이 토요일이거든요. 네. 근데 현충일은 대체휴일이 없습니다. 네네. 이게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충일은 대체휴일이 적용이 안 되는
국경일이다. 국경일이 아니지 현충일은 조기다 하니까 조기다는 것도 국경일이라고 하나? 아, 예, 국경일은 하죠. 예, 경사가 아니라서 그렇지. 네, 아무튼 이제 그 현충일은 대체일은 없다. 그래서 좀 억울하다. 현충일이 6일이라서 연휴를 노리시는 분들은. 근데 아무튼 좀 올해는 작년보다 연휴가 2번이나 더 있다. 네.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제 다가오는 연휴는 설날 연휴죠. 올해 설날 연휴도 푸짐합니다. 5일 쉬니까 제법. 네네. 한 5일 정도가 적당한 것 같지 않아요? 5일 좋죠. 5일. 아 연휴가 뭐 이제 어떤 해에는 뭐 추석 때 보면은 아다리 잘 맞으면 열흘씩 쉬어버리고 그래. 작년에 그랬나 올해가 그랬나? 추석이 보통 이제 그렇게까지 되죠.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쭈루룩 이렇게 어떻게 아다리 맞으면 그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개천절, 한글날 이런 걸로 이제 그 사이에 추석 연휴가 들어가면은 그렇죠. 좀 상당히 길어지죠. 막 대치율 끼고 그래가지고. 네네. 근데 그렇게 쉬면 오히려 그 출근할 때 힘들잖아. 너무 길게 쉬어버리면은. 그런 거 있죠. 5일도 사실 제법 힘들어요. 그래? 5일 쉬고 나가려면. 그러면 비씨님 취향 한 며칠 정도? 아, 글쎄요. 근데 뭐 어차피 힘든 거. 쉴 때 그냥 확 길게 잘 쉬면 뭐 좋긴 합니다. 그 명절에 이제 뭐 귀성 귀양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연휴가 좀 충분하면은 아무래도 좀 낫죠. 그렇죠. 네네. 움직여야 되니까. 자, 그래서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12월 31일 날 이제 미국 국무차관 세라 로저스 이 양반이 자기 그 트위터 계정에 이제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게 이제 이 세라 로저스라는 양반이 어떤 양반이냐면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국무부 홈페이지에 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찾아보면은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표현의 자유 수호를 담당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취임 이후에 그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른 규제를 뭐 전면적으로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그 11월 30일 날 이 양반이 SNS에 올린 글은 그 한국통신망법 개정안. 네네. 그 허위정보 근절법 여기에 관해서 이제 비판적 입장을 내비친 건데 이 양반이 기존의 입장이랑 비교해 보면 일관성은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많이 이제 규제를 하지 말라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물이거든요. 이게 이제 좀 뉘앙스가 살짝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게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저는 그런 거에 좀 가깝다고 보거든요. 반 PC주의 같은 거 이를테면은. 네네. 그런 사상에 가깝다고 보긴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허위정보 근절법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이거 통과되기 전부터 이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전초주의적 발상이라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양반도 지금 하는 얘기가 딥페이크를 가지고 딥페이크에 이제 그 타겟팅을 맞춰가지고 글을 쓰긴 했는데 크게 이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글 내용이 이래요. 한국의 통신망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명예훼손적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 기술 협력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딥페이크는 분명 심각한 우려 대상이지만 규제 당국에 콘텐츠를 검열할 수 있는 침해적인 권한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이건 좀 핀트가 어긋난 것 같긴 하거든요. 다소. 우리가 이제 허위정보 근절법에서 문제 삼는 거는 사실 딥페이크 문제 같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애초에 이제 굳이 이제 좀 간략화시켜서 말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규제의 자유를 확장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규제하는 쪽이 말하자면 권력인데 권력한테만 권한을 더 크게 쥐어주고 대중의 자유는 축소시키는 그런 구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언론에 대한 규제가 좀 굉장히 지금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되는 거죠. 그렇죠. 소송을 통해서. 특히 이제 그 기사 사실관계를 다투는 보도뿐만 아니라 평론, 사설 같은 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태클 걸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사설이나 평론 같은 것도 허위 보도인지 아닌지 다루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 국무차관이 미국 국무차관이 이런 식으로 이제 타국의 어떤 법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애초에 이제 이 양반 EU의 지금 이제 EU의 디지털 규제법 태클 건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EU 이외에 하필 왜 이재명 정권을 또 걸고 넘어졌는가? 그것도 좀 이제 짚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진보적 스탠스의 법안에 대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시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거는 태클은 좀 차이가 있죠. 이건 진보적 법안은 아니니까 분명히 오히려 더 우파적인 법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래서 좀 태클을 걸긴 하는데 뭐 약간 일관성이 있으면서 이 양반 나름의 일관성이 있으면서 어떤 거는 뉘앙스는 좀 다르다 또. 아니다. 근데 이제 한국 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우파적인 시각은 아니긴 하죠. 이제 우파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거니까. 그렇긴 하구나. 네네. 근데 그렇다고 이걸 좌파적 시각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냥 독재적 시각, 그냥 독재 마인드네. 이거는 좌우 가릴 게 아니라. 네네. 뭐 굳이 따지자면 자유주의냐 독재냐 뭐 그렇게 봐야겠네요. 네. 자, 이어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트위터 하면서 좀 느껴지는 바가 있어가지고 가져봤는데 11월 31일자 한국일보 기사 올해 소비자 물가 2.1% 상승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최저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제목 보면은 뭔가 좀 이재명 정부가 물가를 잡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기사를 막 이 기사에 대고 막 기레기다 이렇게 막 분노를 표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제 트위터 타임라인에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가 뭔가 하고 이제 들여다봤는데 기사 읽어보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화낼 기사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만 저도 이제 제목을 좀 이제 어그로 끌리게 잡은 것 같긴 하다 의도적으로. 이거 그냥 평이하게 제목 썼으면은 사람들이 더 안 들여다봤을 수는 있겠다. 근데 뭐 제목도 뭐 논평도 아니고 이거는 그렇죠. 사실 팩트니까. 그 제목도 사실관계만 보도한 게 맞긴 합니다. 네네. 허위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정부 띄워주려고 허위다. 아니면 이 통계 수치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기사를 한 번쯤 읽어보시면 이건 납득할 만한 내용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이걸 가져온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너무 제목만 보고 흥분하지 말자. 제목 보고 확 마음에 안 드는 기사가 있어서 이게 뭐야 싶으면은 한번 읽어보자 기사를. 그런 취지에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건 이제 기사가 짧아가지고 통으로 포화도 될 만큼 짧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사는 진짜 읽어야지 이 정도면 사실. 네. 그 기사 오늘 읽어보면 이래요. 올해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최저다. 네. 그래서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1% 상승했다. 이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다. 이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 이제 12월 물가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먹거리가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식료품, 비주류 음료 3.2%, 음식 숙박 3.1% 모두 전년에 비해 3% 이상 상승했다. 반면 통신 물가는 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으로 1% 하락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생활 물가 전반은 다 올랐다는 겁니다, 실제로.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많이 이제 끌어내리는데 견인을 한 게 통신 물가 하락이다. 네. 지금 통신사 다 털렸잖아. 그렇죠. 3사가 다 탈리면서 3사 공이 무슨 이제 이런저런 그 뭐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 바람에 이제 통신 물가가 많이 떨어진 걸로 통계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전체 통계치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1.1%로 잡혔다. 그리고 이게 네네. 20년 이후에 최저치다. 이게 또 그리고 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연간 물가 지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시점,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이제 물가가 오른 그런 영향이 좀 덜 들어갔을 수 있죠. 평균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연말에 좀 많이 쏠렸으니까 그 환율 때문에 올라간 거는. 네네. 그러니까 연초랑 연말. 그렇죠. 네. 여름 이럴 땐 조금 나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기사를 들고 와가지고 개딸이 이재명 정부가 물가 잡았는데 이렇게 깝치는 개딸들이 있으면은 그냥 그 식료품 생활 물가는 하나도 안 떨어졌다. 3%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통계치 낮게 잡힌 거는 통신 물가 때문에 그렇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부분이고, 뭐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2020년 이후에 이제 최근 5년간 연간 물가 상승률 이걸 좀 따져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물가가 엄청 억제되긴 했어요.
그때 이제 일단 코로나 영향이 확실히 컸고. 그러니까 19년, 20년이 2년 연속으로 0%대였거든요. 네. 여기 앞서 기사에도 나온 거 보면 이제 20년이 0.5%. 네. 그랬다가 21년에 2.5%로 올랐고 22년이 제일 셌어요. 5.1%.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때 기억나는데 참치값 계속 오른다고 방송에서 보니 어떤 기억이 나는데. 그랬죠. 네. 그 23년에 3.6%, 24년에 2.3%, 그리고 이제 올해 2.1%인데 요거대로 보면은 좀 하락세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2년에 5.1% 찍은 이후에 정점 찍고 다시 떨어지는 추세 아닌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올해는 통신물가라는 변수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이제 올해가 아니라 작년은 25년은 통신물가라는 변수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물가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드느냐는 올해 물가까지 따져봐야 된다. 네네. 그렇게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의 경우에는 환율에 의한 상승 하고 그다음에 그 통신 그 사고에 대한 어떤 배상에 의한 이제 하락, 통신 물가 하락. 그런 게 약간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나서 이제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또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참 그 유가 하락 같은 거 좀 제대로 이제 수혜를 누렸으면 올해 물가가 많이 잡힐 수도 있었는데 이게 참 잘 안 됐어요. 네, 그렇죠. 이게 한편으로는 유가가 올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유가랑 환율이랑 같이 올라서. 유가를 쓰면 우리 진짜 죽었지 겨울에. 진짜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지금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것도 유가 때문인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가 하락의 덕을 못 보고 있다고 하지만은 안 뒤지게, 그러니까 길거리 나앉지 않게 그나마 버티기 도와준 게 그래도 유가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봐도 뭐 이재명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구석은 없습니다. 사실 이 기사를 놓고 봐도. 그러니까 너무 성질만 내지 마시고 이런 기사들이 있으면 한 번씩 들여다보자.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런 겁니다. 점점 더 어떤 그 정부가 이렇게 막 잘해가지고 확 좋아지거나 아니면 정부가 못해서 확 나빠지거나 그런 거는 크게 잘 안 생긴다. 근데 그래도 이재명 정권은 지금 확장 재정이 너무 기존의 어떤 정권이랑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면이 있잖아요. 지금 1년 차를 그렇게 보낸 거죠. 2025년을. 그래서 이제 사실 앞으로의 환율이 걱정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또 윤석열 때는 그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뭐 그럭저럭해 또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재정적으로 이거 저도 이제 제 스스로 좀 자기 검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반대자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 허물이 더 커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는 서로 완전히 또 스타일이 다르죠. 스타일이 다르죠. 네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약간 좀 이도저도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재정 지출을 특별히 더 많이 줄이는 것도 아니었고, 뭐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이도저도 아니긴 한데 이도저도 아닌 덕분에 사고도 그나마 재정 정책에 있어서 사고도 큰 사고는 그렇게 없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뭐 R&D 예산 왕창 잘랐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였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고는 말 그대로 생기면 그냥 무조건 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 이재명 정부도 사고는 안 났습니다. 아니 지역 상품권 뿌려대고 한 거 이거 사고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액수, 그러니까 사고라고 할 만한 액수를 뿌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찔끔찔끔 나름 뭐랄까 효율적으로 뿌리고 표를 챙겼달까, 뭐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의 어느 재정 정책에서 가장 저는 위험하게 보는 부분이 사실 돈을 얼마나 지금 푸느냐. 이 문제보다 돈 푸는 거에 사람들을 중독시켜 간다. 네네네. 사람들이 젖어들게 만든다. 이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네.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비판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돈을 얼마를 써가지고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이거를 굳이 꼬투리 잡으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확장 재정으로 그 현금성 복지를 무차별
비선별적으로 뿌려대는 바람에 네네. 사람들이 거기에 젖어들고 있다 지금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다. 그 부분을 계속 짚어줘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 환율도 그렇지만 물가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만약에 뭐 100조를 적자를 보면서 재정 지출을 했다. 그러면 그만큼 바로 물가가 딱 오른다. 사실 그런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봐도 그래요. 베네수엘라로 봐도 어느 순간 이제 물가가 뛰쳐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못 잡는다. 네. 이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당장에 그 1위 1비 하듯 여론 지지율 1위 1비 하는 거만큼 뭐 정부가 어떻게 했다고 물가가 바로 오르고 바로 내려가고 이런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런 뭐 물가라던가 환율도 그렇고 사실 이게 누적된 어떤 결과치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이렇게 타당하죠 사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방향을 보고 비판을 하고 해야지 지금 나타나는 숫자 자체를 가지고 사실 비판을 하면은 조금 포인트가 이제 어긋날 수 있다. 어긋날 수 있고 네. 사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도 없지 뭐. 예, 답을 찾는 것도 좀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권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이제 그 지금 통계 수치랑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언제나 체감 물가가 더 셉니다. 언제나 세요. 네. 그 어떤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 통계랑 사람들이 실제 체감하는 거를 맞추기 위한 노력들도 사실 통계청에서 지금은 데이터처가 됐죠. 뭐 계속 해왔는데 예, 뭐 두고 봐야겠죠. 예. 아무튼 그리고 항상 그게 있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보통 보도가 되기 때문에 네네. 이미 오른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예. 한번 이제 이미 힘들어졌으면은 그냥 이 힘든 상태로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 야, 근데 그 최근에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 네네. 두꺼비 마트가 있거든요. 아, 예, 예. 여기가 이제 한 1년 넘게 거의 마트가 비정상 상태였어. 이 매장에 재고품이 없는 거야. 아, 매장에 네네. 물건이 없어. 늘 가면 그래서 막 이게 무슨 본사였던 결제가 마비가 되는지 그래서 그런지 물건을 수급을 못 하는 거야. 아, 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제대로 된 물건도 없고 물건 가격도 굉장히 비싸졌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본사가 정상화가 됐는지 다시 이제 물건이 수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싸진 거야. 올랐던 가격들이 다시 내려왔어. 네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신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뭐 비근한 예로 이제 그 컵라면 예를 들어서 육개장 사발면 같은 거 네. 그런 게 6개들이 묶어서 팔잖아요. 네. 그게 그 비정상화일 때랑 지금이랑 한 9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런 일도 있구나. 올라갔던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구나 싶더라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요건 이제 어떤 한 매장의 이야기고. 네.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굴러갈 일은 없지 사실상. 네, 네. 그래서 이 물가 같은 거를 바라볼 때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1위 할 것도 아니고 어떤 그 하나의 결과치를 놓고 단순히 어떤 정권 하나만 막 그 두드려 잡고 하는 거는 이젠 좀 지양해야 된다. 네네.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번 에피부터 이제 시즌 4라고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고 이제 좀 주제 의식을 바꿔보기로 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일거수일투족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정부의 책임으로 직접적으로 돌려버리는 거, 그러니까 현 정부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거 이것도 좀 사실 지양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네. 이 부분은 일정 부분은 윤핵관 분들도 공감하실 만한 논리적인 그 논리성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부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 네네. 근데 그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린 게 꼭 또 억지만도 아니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특히 경제 부분에서는 그랬어요. 네. 경제 부분은 이제 특히 경제 부분은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앞선 정권의 어떤 경제 정책이 뒷 정권의 그러니까 다음 정권의 경제 정책에까지 전반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모든 재정 적자 같은 게 특히 채무가 다 계속 누적돼서 이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문재인 정권 때 뭘 못해서 그랬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은
틀린 말을 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이제 그게 그 말 자체가 옳고 그런 것보다 대통령이 됐으면 그냥 그래도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게 탓만 할 일이냐라고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은 네네. 애초에 그 발언 자체가 이제 틀린 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라면은 지금 이재명 정권에 가져야 될 태도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특히 재정 부분에서는 모든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오기 때문에 여러 물가 지수 한두 개 가지고 단순하게 뭐 이재명이 못해가지고 물가가 올랐네 떨어졌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괜히 분노를 하니까 기사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눈에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예전 기사들과 이렇게 이어서 그러니까 통계치를 이렇게 좀 이어서 확인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요 기사 인용하면서 굳이 이제 20년부터 네. 물가 지수를 이제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렇게 기사를 보실 때 이런 것들은 요즘은 또 구글이나 네이버도 서비스 그 AI 서비스 지원하죠. 네, 그렇습니다. 검색하면은 검색어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뭐 통계 같은 건 잘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통계 정리는 대체로 좀 믿을만하게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기사 보시면서 이제 검색 인증 들어가가지고 그 최근 5년 뭐 물가 상승률 통계치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가면서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랄까 내 자신을 그런 어떤 양극화적인 마인드셋에서 좀 벗어나게끔 하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중초부터. 자, 오늘은 입탈기 좀 빨리 짧게 하고 네. 본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바로바로. 네. 자, 오랜만에 저희 유튜브 후원 댓글을 통해서 써먹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를 통해서 올해도 어김없이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26년에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4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다시 보내주시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옥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 소금빵,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두바이 쫀득 쿠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벌써 이미 이렇게 그 홍보용 네. 제품을 드셔보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 이제 뭐 지역 행사 그 27일 아마도 27일 행사 가셔가지고 보신 분들 있는 것 같은데 광주 행사 때 네. 예. 이게 이제 그 두바이 쫀득 쿠키가 재료 수급이 좀 어렵다고 해요. 네네. 라만까까 영세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료 수급이 좀 힘들었는데 재료 수급을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원활한 공급망을 찾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5일날 출시해서 6일날 첫 발송될 예정이니까 요거 이제 참고하셨다가 우리 업로드가 5일 새벽인가? 네, 5일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업로드 기준으로 방송 들으시고 그날 바로 주문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네네. 그래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 네이버 통해서 알림을 요거 많이들 알림 설정해 놓으면은 네 해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출시되면 바로 이제 오픈을 네, 하시려고. 지금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일단 X에서는 분위기가 막 다들 지금 준비가 아주 철저하신 걸로 추정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해가 또 바뀌었으니까 또 이제 신년 여론조사 잠깐 봅시다. 네네. 예, 어김없이 이제 언론사들에서 좀 여론조사들을 실시를 했는데요. 일단 올해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는 제일 크게 차지하는 내용은 지방선거 관련 내용이에요. 네. 이제 크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서울은 오차 범위 내에 좀 박빙인 걸로 지금 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엎치락 뒤치락해요. 조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 현 서울시장의 오세훈이 조금 앞서는 조사도 있고, 약간 뒤지는 조사도 있는데 모두 오차 범위 내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금 새 후보, 네. 물론 이 사람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이제 김민석 지금 현 총리까지 넣어서 조사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은 정원호 성동구청장하고 김민석, 그다음에 박주민이 전부 3% 이내로 오세훈한테 앞선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네. 중앙일보의 조사 결과는 오세훈이 박주민한테는 좀 넉넉하게 이기고 한 9% 차이로 앞서는 네. 걸로 돼 있고, 5.5이 넘어가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정원호 성무구청장한테도 약간 앞서는데 이거 오차범위 내에. 그러니까 이건 예. 접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 섞어 보면은 아마 박빙, 뭐로 봐도 박빙인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이 정원호가 특히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아니 뭐 듣보잡인데 왜 이렇게 여조에서 잘 튀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하시면서 이거 조사가 허위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원호를 이재명이 띄워줬어요 많이. 네. 많이 띄워줘가지고 특히 이제 그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정원호 이미 유명한 인물이 됐단 말입니다. 매불쇼에도 출연했었다고 그렇죠. 하죠. 매불쇼에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 반대 뭐 국힘당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비민주당 반민주당 진영에서 잘 모르는 인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쪽 진영에서 듣보잡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는 좀 섣부르다. 네네네. 우리가 모르는 인물이라고 해도 충분히 알려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점이 좀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배지들이 배지떼고 서울시장 나온 것보다 네. 구청장 정원도 좀 2번인가 했거든요. 구청장 웬만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3선째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원호도 구청장으로 짤만큼 차가지고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으로 도전한다 이랬을 때, 제가 만약에 민주당원이라고 해도 정원호한테 그냥 이재명이 픽한 걸 제외하고 이재명 픽이라는 걸 제껴놓더라도 정원호한테 점수를 더 줄 것 같긴 해요. 이게 커리어가 딱 보면은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딱 그 테크트리를 제대로 타고 있는 거잖아. 구청장 해가지고 구청장 자리 충분히 커리어 쌓아가지고 서울시장 가겠다 그러는데 박심 같은 애들은 떴다방처럼 보잖아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 새끼들 그냥 기회다 싶으니까 지금 들이대는 거 아니냐고 대통령 하려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정원호는 서울시장 하려고 서울시장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 그런 점에서 봐도 제가 민주당원으로 정원호한테 좀 더 힘을 실어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맥락은 충분히 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원호가 지금 부각되는 거를 뭐 여조 마음에 안 든다고 여조 안 먹고 잃어버리면은 그게 그러다가 이제 사달난 게 비상계엄이라고요. 그래서 여조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결과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는 거는 좀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지양해야 된다. 네네네. 그런 말씀을. 중간중간에 이상한 조사가 가끔 있어도 여론조사 그렇죠. 전체를 다 못 믿는다고 매도하실 필요까지는. 지금 네.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인용한 것도 동아일보랑 중앙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들인데 이런 것까지 다 부정해버리면은 뭐 여조 볼 게 없다는 거잖아 사실상. 네네. 여조 자체를 부정한다는 거 아니야? 예,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동아일보는 이제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고, 네. 중앙일보 거는 K스텔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어요. 네. 리서치는 주로 사실 ARS 조사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제법 오래된, 그러니까 언론 지면에서 그래도 자주 보이는 네, 그런 네. 리서치 회사고, 네. K스텔 리서치 같은 경우는 그 MBS 바로미터 그 4개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는 전부 그 무선 면접 조사를 했더라고요, 다들.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뭐 숫자가 잘못될 일은 좀 없지 않을까?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서울에 이어서 이제 경기도로 넘어갈 볼 건데요. 경기도랑 부산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이제 경기도하고 부산도 좀 조사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중앙일보 조사를 인용을 하면은 경기도는 확실히 좀 민주당의 우세 상황이 나타난다. 그래서 뭐 김동연이 후보가 되던 또는 뭐 추미애가 후보가 되던 그다음에 이제 상대 후보를 유승민 아니면은 이준석을 중앙일보에서는 이렇게 가상 양자 대결 후보로 잡았더라고요. 네. 하여튼 누가 되던 한 20% 정도 넉넉한 차이로 앞선다. 네,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부산은 중앙일보에서 이제 전재수 조국을 민주당 쪽 후보로 이렇게 놓고서 조사를 했는데 네. 조국은 좀 확실히 약합니다. 네. 네, 조국은 좀 약한데 전재수가 후보가 될 경우에 부산시장 후보가 될 경우에는 이제 한 9% 포인트 차이로 박형준 현 부산시장을 앞서는 걸로 그렇게 잡힙니다. 아니 통일교 돈을 그렇게 받아 처먹은데도 이겨 대단한데 별로 신경 안 쓰나 보네. 아니면 부산이 그만큼 민주당 쪽으로 많이 새가 기울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 또 전재수가 오래됐잖아요, 부산에서. 잘 닦아놓긴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이재명 정권이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혜원을 지금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제 지명을 하면서 네네. 뭐 또 거론됐던 게 그 조경태 같은 경우도 거론이 됐잖아요. 아, 해수부 장관이 이제 지금 비어 있으니까 전재수가 해수부를 던지고 가서 조경태 같은 경우에 지명을 한 해 만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있었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저는 그 말이 나올 법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전재수가 부산시장으로 출마를 했을 때 국힘에서 카운터를 누구를 내세울 것이냐, 네. 지금 시장을 내세울 것이냐, 아니면 저는 조경태 정도면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구도 탄탄하게 닦아놨고, 네네. 워낙 지역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붙어보면은 저는 전재수 그 통일교 같은 거 하나 붙들고 멀어지면서 좀 진흙탕 싸움을 끌고 가면서 지역구 기반으로 들이박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길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 점에서 단둘이 치려고 그냥 이제 부산 먹으려고 조경태 끌어들이려고 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좋은 카드죠.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 땡길 수 있는, 그러니까 현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종합해 보면은 뭐 서울은 오차범위이긴 한데 뭐 경기도는 또 그렇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부울경이라고 봐야겠죠. 네. 거기가 이제 그래도 좀 민주당이 해볼 만한 그런 지역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전국 판세로 보면 확장하면은 꽤 지금 국민의힘이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예, 이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다뤄보겠고요. 네. 그다음에 정치 현안 조사들 결과가 나온 거를 좀 종합해 봤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조선일보 의뢰 여론조사에서 이제 개헌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68.8%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고요. 16.9%가 개헌이 불필요하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서 2015년에 동일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거의 박빙이었어요. 개헌이 필요하다가 51.1%, 필요하지 않다가 48.9%였거든요. 그래서 10년의 시간이 흐르니까 지금 개헌을 일단 하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권력 형태, 즉 뭐 대통령 중심제냐, 뭐 의원 내각제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보면 현행 대통령 중심제가 제일 낫다고 응답한 사람이 31.3%. 그다음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이 30.1%. 네. 그다음에 나머지 중에 30.4%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4.3%가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37.8%가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는 민주당에서는 29.4%니까는 한 15% 정도 낮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29.8%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이렇게 응답을 해가지고 약 뭐 한 8%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무당층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한 3.8% 포인트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제를 그럼 유지할 경우에 5년 단임제냐 4년 중임제냐 이것을 놓고 선호도를 보면은 전체 응답자의 36.4%가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그 5년 단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이제 36.4%였는데 이것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보다 약 10% 정도 10%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났다. 네, 그러니까 한 46%는 4년 중임제로 가자. 네. 그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거는 정당 차이가 있는 게 민주당에서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년 중임제 선호 응답이 더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제 지금 단임제를 더 선호한다는 응답층이 더 높게 나타났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재명에 대한 어떤 선호와 비선호 이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보이고요. 근데 뭐가 됐든 이재명한테는 적용이 안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적용시키면 그게 위헌인데 개념 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당층에서는 뭐 4년 중임제, 5년 단임제 선호도가 서로 비슷비슷했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점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대통령이 옳다면 국회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의 58.9%에 달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대통령과 국회 의견이 다를 때 대통령이 옳다면이라는 가정을 제껴놓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긴 하죠. 이게 이제 좀 사족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국회랑 대통령이 대립할 때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야지. 대통령이 옳다면이라고 하면 그럼 오른쪽으로 가지. 그럼 국회가 옳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 뭐 이게 질문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네. 예. 그래도 그 전반적으로 그 대통령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대통령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호가 많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통령제를 사람들이 더 선호한다. 예.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거는 뭐 예전부터 그래왔었고. 네네. 그게 지금도 꽤 강하죠. 그리고 이제 의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커져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 어떤 의회 불신이 사그라들 어떤 계기가 아직까지 없잖아요. 네. 계속 무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네.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가지고 오히려 어떤 지금 양극화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좀 이재명은 이제 한 발짝 물러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대통령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네. 민주당 당대표일 때보다 전면적으로 나서서 대립하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가. 특히 또 불리한 거에서는 더 그렇죠. 말을 안 합니다. 입 닫고 그냥 아예 말 안 해버리고 모른 척 해버리니까. 네. 우리는 좀 이제 그때 속 뒤집어질 일이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양극화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싹 물러나가지고 얌체같이 물러나가지고 이제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이런 의회 불신까지 포함하는 의회 불신까지 포함해서 정치를 파행으로 만든 제일 큰 책임자 중에 그러니까 제일 큰 원흉 중에 하나가 이재명인데 정작 자기는 이재명 단물 다 빨아먹고 더 좋은 자리에 가 있고 이 덤태기들만 쓰고 있던 나머지들이 뭐 그런 모양새가 조금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여기 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죠. 여전히 대통령제 선호도가 높다. 네, 네. 사실 대통령제의 어떤 그 비극을 지금 2번이나 겪었으면서 대통령 2번이나 탄핵시켜 봤으면서도 여전히 대통령제 선호가 높다는 거는 의회가 대안이 못 된다는 소리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의회를 기반으로 대통령이 있는 새끼도 그 의회 정치를 기반으로 지금 거기에 들어앉아 있는 건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현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것은 이제 KBS 의뢰로 케이스테 리서치에서 조사한 거에서 나오는데요. 네. 뭐 2차 종합 특검, 그러니까 특검 3개를 진행을 했고 네. 그다음에 그것들이 전부 특검 기간이 끝났어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을 하겠다고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의견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전체의 57%. 이건 좀 의외네. 네. 그다음에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전체의 35%였습니다. 그래서 한 22%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찬반도 나왔는데요. 찬성하는 측이 53%, 그다음에 반대하는 측이 32% 나왔습니다. 그 특검에 대한 인식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반대쪽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높게 반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조사를 가지고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겁니다. 결국 윤핵관으로는 지금 정치 구도에서 절대로 윤핵관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죠. 윤핵관은 해법이 못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핵관 외칠수록 윤석열 대통령을 그 수렁을 끌고 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어떻게든 지금 헤쳐나와서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지 윤석열을 구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네네. 그런데 이제 정반대의 길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론조사도 또 부정을 하시겠지. 그분들은 아니다. 저기 집회 나와라 아니다. 다들 민주당 욕하고 내란 특검 욕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거기 나가면 거기 판단 사람들은 왜 쓸까 그래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좀 진짜로 눈을 뜨시라고 무슨 뭐 개봉된 데는 촛불 개봉도 안 되고 그냥 딱 진짜 오히려 지능지수 더 떨어졌구만. 네 IQ 80, 내 IQ 80 둘이 합쳐 162지라는 수준인데 지금 보면 둘이 합치니까 더 떨어져가지고 IQ는 50 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온 게 1월 1일이었단 말이죠. 네네. 1월 1일이었는데 1월 2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네. 오늘 이제 중앙일보에서는 심지어 사설까지 네. 내면서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정신 좀 차려라. 보수들. 네. 네. 지금 이번 지방선거는 네. 뭐 그 정권 평가 그런 선거가 아니라 보수 생존이 달린 선거다. 맞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지금 이게 이재명 정권은 굉장히 타이밍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정권 중간에 선거가 끼면 중간 평가 성격이 되는데 네. 지금 딱 1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취임한 지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때 되면 딱 1년이란 말입니다. 1년하고 중간 평가를 하진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1년의 평가를 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 그럼 네네. 여전히 이제 지금 뭐 지난주에 그 이제 여론조사 약간 꺾이는 거 나왔다고 해서 이제 그 정권 한임 기간 끝났다라는 그런 좀 섣부른 보도도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집권 1년 안짝이면은 여론이 그렇게 웬만해서는 그렇게 등은 안 돌립니다. 진짜로 심각한 뭔가가 터지지 않는 한은. 네, 못해도 한 2년은 지나야죠. 그렇죠. 예. 뭐 대통령이 심각한 부정을 저지른 게 드러났다 뭐 이런 게 아닌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지방선거도 뭐 사실 민주당이 유리해요. 그렇죠. 이재명 보포를 그대로 받은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 당선 보포를 그대로 받은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2022년에 네. 2022년에 그 윤석열 버프였어요. 22년에 또 지방선거 있었는데. 네. 대선 끝나고 6월에 지방선거였거든. 그랬었나? 그때 국민의힘이 더 많이 당선됐어요. 그때 맞다. 22년에 지방선거 있었지. 네. 맞다. 경기도 겨우 지키고. 예. 그랬지. 그때 국민의힘이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서울시장 간당간당한 것만 봐도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저당 지도부부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네. 디지털 타임스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1월 1일에 보도를 했는데요.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재명 정부 중간평가에서 보수 생존 문제로 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올해 지방선거에서 TK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패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대구 경북 지역 정당으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 정당의 위상을 다 놔버릴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정확하게 이명박 정권 시절에 민주당 꼬라지인 거지. 그렇죠. 네. 진짜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네.
그래서 그 근거로 이제 이걸 얘기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선긋기도 지금 못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호재였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갖가지 사건이 뭐 그렇죠. 김병기 관련 사건, 뭐 강선우 부정부패 비리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터졌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가지고 그렇죠. 당원 게시판 가지고 약간 지금 분열하는 싸우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거든요. 그거를 좀 그렇게 찌질하긴 하던데 그거를 지금 터뜨려 가지고 뭘 어쩌는 거야 대체. 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거 한동훈 망신 주기밖에 안 되거든. 그렇습니다. 한동훈이 쪽팔린 짓 한 건 맞지. 존나 유치했지. 근데 이제 그거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망신 줘가지고 뭘 얻겠다고 그냥 지들 기분 좋은 거 말고 뭐 있다고 대체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이제 뭐 한동훈이 직접 쓴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가족들한테 뭐 쓰라고 시킨 것도 아니잖아. 뭐 어쨌든 한동훈이 쓴 걸로 나오는 것 같은 그 게시글들 리스트 쭉 공개했잖아. 보면. 예, 그런 식으로 공개했는데 그게 한동훈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쓴 게시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한동훈 본인은 당시에 당대표 자격이었기 때문에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직접 당원 게시판에 글 쓰면 그거 이상하잖아. 이재명 관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재명은 그런 짓 잘 하던데 왜?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이잖아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동훈은 동명이인 한동훈이거나 아니면 조작된 그거다. 시스템이 만약에 잘못됐으면 어쨌든 최소한 당원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 이제 일부 인정한 게 뭐 가족 중에 한 명이 뭐 썼다고 얘기를 들었다. 뭐 그런 거였죠.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썼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내용이 막 우리가 옛날 그 민주당 단계에서 봤던 그 흉악한 그런 내용도 아니고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비판한 그 칼럼이나 이런 기사 퍼와가지고 그냥 올린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게 뭔 그런 큰 문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 아주 우스워지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싸움이 난 거라고 사실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근데 뭐 이거 가지고 뭐 한동훈이 뭐 어쩌고 한동훈을 내보내니 내보내든가 그럼. 그러니까 참. 출정 출정 하든가 그럴 거면은. 도대체 그러니까 뭘 얻고 싶은 거야 이걸로. 네.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이거 가지고 얼마나 한가합니까 지금. 당이 지금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는 아니면 막 그것처럼 되는 거야. 그 조원진의 조원진 당이 이름이 뭐지? 우공당, 우리공화당이지 거기. 그런 꼬락서니가 나게 생긴 거야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데 뭐 지금 한가하게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중앙일보 사설에서 보면 실제로 이제 지금 디펜딩 챔피언들이 그러니까 오세훈이나 박형준 같은 사람들 다들 알len 소리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윤호기는 하지 마라. 예. 근데 강성지휘층 가지고는 못 이긴다. 어저께 이제 모였거든요. 네. 거기서 오세훈이 이제 그 장동혁 대표한테 전체 그 당에다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해요. 네.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은 더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네. 그런 얘기했고. 대놓고 윤호기는 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진짜로.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되니까. 네. 나 간당간당하다. 네. 자, 그다음에 박형준 부산시장도 한마디 했는데 강성 지지층만으로는 선거에서 못 이긴다. 네. 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지방선거가 뭐 이제 국힘 윤호기현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지선 좀 지면 어떠냐, 지금 국회의원 그대로 남아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은 그 스스로는 이제 개봉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정치를 별로 길게 들여다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선을 말아먹으면 왜 안 되느냐. 지선 말아먹으면 지역 조직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총선이고 대선이고 물 건너가는 거예요. 지선에서 말아먹은 만큼 당이 쪼그라듭니다. 다음 선거에서 그대로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의석수 뭐 많나? 많은 것도 아니죠. 네. 100석 좀 넘는 거잖아. 지금보다 더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이번 지선 말아먹으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한 석이라도 더 뺏어가야 되는데 거의 사직성의 각오로 진짜 이걸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엎어야 된다. 그런 결단을 그런 각오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계속 윤호기현 타령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여조를 봐도 별로 동의 못 얻습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는.
네, 지금 국민의힘에 얼굴이 되는 사람이 당연히 뭐 장동혁 대표가 일단 얼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얼굴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세훈이죠. 김민수. 김민수. 방송 많이 타는 네, 사람. 김민수 최고위원. 그렇죠. 간판이 돼버린 게 지금. 지금 가장 이렇게 인용 많이 되고 얼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핵인의 핵심 세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가지고 선거 지선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아까 봐봐요. 내란 전담 재판부 찬성 찬성이 훨씬 많지. 높고, 그다음에 뭐 제2종합특검도 가자 그러고 그것도 찬성 의견 훨씬 높죠. 그렇죠. 분위기 지금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뭐 정당 지지율이 좀 비슷비슷하게 나오나? 그것도 아니잖아. 그것도 아니지. 정당 지지율도 한 20%포인트 차이 나거든요. 대부분의 조사에서. 그런데 지금 윤핵인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TV조선에 뭐 컨텐츠 뭐 하나가 있는 것 같던데, 네네. 엄튜브인가? 뭐 네. 거기에 이 사람도 좀 얼굴 종종 나오는데, 청년 예전에 그러니까는 그 선거에서 비상근 대변인인가 했던 분 있어요. 네. 뭐 백지원 씨가 있는데, 네. 이분이 12월 30일에 이제 그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거 얘기가 돌더라고. 매블쇼 애청자가 네. 자기한테 이제 장문에 네. DM을 보냈다고 네. 하면서 그 매블쇼 자기가 애청자였는데 네. 나 전향했다. 또 개봉됐구나 또. 나 민주당 탈당하고 네. 더 이상 얘네들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네. 네. 나와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한테 보냈다는 거야, 장문에. 네.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사연을 소개를 하면서 이분이 이 백지원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확장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잘하고 있다. 저쪽에서 전향자도 나오지 않냐. 민주당은 못하니까. 여론조사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라고. 여론조사 봐요. 근데 지금 이런 식이면은 자체 여조를 바이어스 존나 걸어서 돌릴 것 같은 그런 수준이야 지금. 현실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 100번을 뭐 자기 돈 써가지고 100번을 돌려봐도 지금 여론조사랑 다른 조사가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100번 중에 어쩌다 한 번 나올까? 그것도 무슨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아휴. 너네 뭐 돈 없어가지고 그거나 하겠니? 여론조사나 돌리겠니? 얘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뭐 때문에 그렇더라? 그 선거법 위반 같은 거 소송 당했어. 지금 그거 패배하면은 오히려 얘네가 당선 날아갈 판이야? 그 선거비 뱉어야 될 판입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당 뿌리채 뽑히게 위원 정당 심판 안 해도 뭐 당의 뿌리가 날아가게 생겼어. 빚더미에 앉을 것 같아. 아휴. 지금 뭔 정신으로 지금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선거도 못 치르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길 방법을 찾아야지. 뭔 윤핵인 탄핵만 하면 이겨지냐고. 에휴. 그거 뭐 재판 봐도 별거 없던데 뭐. 그러니까 재판 나오는 거 봐도. 아주 그 일부만 가지고 지금 또 정신 승리하기 시작했어 이거. 그러면서 이제 막 계속 나온다고. 사법부랑 결탁했다 민주당이랑. 네. 사법부랑 결탁해가지고 일부러 윤석열 보내버리려는 거다. 뭐 다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지금 여론에서 못 이긴다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야, 니네들만 깨어있으면 뭐하냐. 사람들 설득을 못 시키는데. 환장하다 진짜. 아니 뭐 따로 나라 차리든가. 야, 거기 따로 나라 차리면 따로 나라 차려도 그쪽으로도 못 가겠고 나는. 근데 나만이 이쪽 나라에 살 수도 없고 진짜 족같네. 아니 뭐 나라 세울 땅이나 있나 모르겠어요. 몰라. 자 어쨌든 뭐 결론 내리면 지금 어쨌든 뭐 우리한테 반가운 소식은 뭐 하나도 없죠. 없다. 없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그 강고한 윤석열 심판의 분위기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정치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아직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이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또 이제 민주당의 악재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그 대중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그 비상계엄 정국이랑 확실하게 비상계엄 정국을 확실히 털고 나왔다면 국힘이 만약에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일정 부분 그 결별한 상태였다면은 지금 민주당이 이런 악재들을 굉장히 받아먹기 좋은 상태였을 거예요. 그렇죠. 반격할 만한 그런 여건이니까 몸 상태만 좋았다면 반격해가지고 한 방 세게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연말에 그렇죠. 이슈 파이팅 제대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안 되는 거야. 애초에 간판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수랑 장동영이랑 네. 이래버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민주당 지금 공격하는 스탠스를 취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 네. 비리에 관련해서도 공세적으로 제대로 공세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나는 개몽됐습니다. 그런 인식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사람들 설득할 방법을 찾으시라고. 아니 뭐 쟤네들도 깨어 있고 여기도 깨어 있고 우리나라 깨어 있는 사람 천지인데. 그러니까 대가리를 깨버리고 싶네. 깨있긴 뭐 깨있어. 자, 정초부터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어서 또 이제 답답한 이야기 해봅시다. 쿠팡 이야기 우리도 방송에서 쿠팡 이야기 한 적 없지 지금까지. 완전히 꼭지로 다른 적은 없죠. 네. 예. 지금 이제 12월 30일 작년 12월 30일 31일 이틀 연속으로 이제 그 쿠팡 청문회가 열렸어요. 네네. 이걸 이제 과방위에서 했더라고. 네. 과학정보통신을 해가지고 이제 원래 소셜 커머스도 과방위에서 다루나 봐. 자 그래서 이제 뭐 쿠팡 임원들 나오라고 그랬는데 임원들 다 안 나오고 임시대표 헤럴드 로저스 이 양반이 출석을 했어요. 네. 그 이제 뭐 이따가 뭐 이 관련해서 길게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고. 네네네. 국회에서 거의 뭐 이건 뭐 말이 청문회지 거의 말싸움이었어요. 하루 종일 언쟁했어요. 언쟁판 거의 전쟁터였어요. 거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국회 특히 민주당 배치들이 굉장히 고압적으로 굴었는데 기가 죽은 게 더 들이받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상당히. 근데 이제 이 양반 이력을 보니까 그럴만 했다 싶더라고. 이 변호사야 이 사람. 예, 그렇더라고요. 하버드 로스쿨로 한 변호사야. 네네. 그러면 장난 아니지. 그렇지. 하버드 로스쿨로 왔으면 거의 최강 아니야 미국에서. 제일 비싼 변호사 아니야. 그러니까 뭐 쿠팡 지금 뭐 임시 대표라도 하고 있긴 하겠지만은 어떤 로펌에서 어떻게 활약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력은 되게 좋다. 예. 그 커리어만 놓고 보면은 비싼 데서 일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뭐 담력 키울 만한 그런 소송들을 맡아봤을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우가 안 들은 거일 수도 있겠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분위기 안 좋았는데 저는 이제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민주당 또 배지들이 자기들 쇼츠각 내려고 또 지랄하는구나. 뭐 대표적으로 저는 제 눈에 많이 띈 게 이제 제가 사는 지역구 김영배. 네네. 엄청 지랄하더라고. 막 눈 부릅뜨고 성질 내고. 저는 그 상황 자체가 참 진짜 납득이 안 갔어요. 왜 이렇게까지 무슨 분노 조절 장애들처럼 왜 이렇게까지 격분을 하지? 뭐 딱 해놓고 말해가지고 개인정보 털린 게 처음입니까? 쿠팡만 털렸어요? 그래서 저도 쿠팡 이용하지만 이번에 개인정보 털린 것도 그렇게 위기감 못 느낀 게 다들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한지 10수년 됐잖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주민등록번호 공공재된 지 오래다 그런 얘기 한지가. 좀 많이 둔감해진 게 있죠. 예. 그리고 작년에만 해도 통신사들 털린 거 있고. 네. 그다음에 카카오페이에서 4천만 명인가 알리페이에 넘긴 거. 이것도 개인정보 털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그 동안에는 뭐 국회에서 이렇게까지 강압적으로 공세적으로 군 적은 없었잖아요. 네네. 굳이 쿠팡 대표만 임시 대표만 불러와가지고 이렇게까지 개지랄을 떤 거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벌써 청문회를 하고 지금 청문회도 시원치 않다고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상황이. 뭐 경찰은 무슨 이 대표 지금 출국 금지 조치 할 수 있다는 둥 그런 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겁박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뭔가 ABC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네. 몇 명이 어떤 정보가 털렸느냐 일단 진상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쿠팡 측이 자체 조사한 결과는 실제로 유출된 건 3,000명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3,000명 정도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뭐 개인 정보도 아니고 네. 그다음 이 사람의 뭐 배송지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그 공동 현관 비밀번호? 네. 뭐 이런 거 좀 상대적으로 되게 사소한 것들만 털렸다. 네. 이게 지금 쿠팡 입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얘네는 지금 어떤 책임져야 될 애들이니까 얘네들 말을 고집 믿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네. 이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얼만큼 심각한 정보가 누출이 됐는지 이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너 털렸잖아. 네가 개인 보고 다 털렸으니까 너부터 조지겠다. 지금 이거거든. 성주만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쿠팡 측에서는 국정원 측이 이제 뭐 비밀리에 접촉을 해가지고 뭐 이 자료 유출자 컨택해가지고 접촉하게 해주고 그렇게 다 국정원이 도와줬다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국정원 지시 따라서 움직였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그런 어떤 쿠팡 측의 어떤 지금 이 청문회를 포함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나온 여러 발언들 같은 것들이 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에 쿠팡 주가 방어용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 이제 저도 그래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구라를 쳐가지고 주가를 방어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구라 쳐서 주가 방어하면 며칠 지나면 뽀록 나면 완전 똥 망하는데 큰일 나죠. 큰일 날 일이고 그리고 그럼 미국 정부에서 가만히 안 있는다고요. 허위 조작으로 주식관에서 허위 정보 조작으로 걸리기 때문에 상장 폐지당하지 그냥.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함부로 쿠팡 측에서 함부로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쿠팡 측의 발언을 저 새끼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구라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네네네. 이제 뭐 민주당이나 혹은 정부 여당 측은 또 그동안에 이제 벌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기업 불러다가 기업 앞에서 자기들이 찌그러지는 꼬라지를 보여주면 안 되니까 지들단은 그게 국가적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또 하는 면도 있을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고압적으로 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네. 고압적으로 구는 건 오히려 이거는 쩌른 개가 짖는 격으로 그렇게밖에 안 보이지. 이게 무슨 정말로 호통 치는구나. 강자한테 강하구나.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하는 모양새가. 질문 내용들도 뭐 진상을 파악하려는 질문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쇼츠각이라니까요. 네. 그 의원 배지들 개개들 쇼츠각 세우는 거예요. 그거밖에 저는 의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청문회 자체에서. 그냥 쿠팡 매맞아라 이거거든. 네. 이거 관련된 보도들을 봐도 정보가 정리가 잘 안 되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난잡한 대화들만 오갔기 때문에. 뭐 경찰 측 불러다가 뭐 지금 진상 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해야지. 얘 데리고 뭐 동시 통역기를 써라 뭐 통역 치워라 뭐 이런 진짜 한심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힘겨루기만 했다는 거죠. 그거를 이틀을 했어. 이틀을 했죠. 그리고 그 이틀 동안 청문회를 진행한 게 최민희였어요. 예, 최민희였죠. 난 이건 국가적 수치라고 생각해. 네, 뭐 수치스럽습니다. 네. 부끄럽죠. 네. 자, 근데 이제 쿠팡이 그러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힘이 세졌냐? 말하자면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부 여당이 막 짓밟으려 드는데도 버티는 수준이란 말이야. 이거는 굉장히 쿠팡도 힘이 세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기업 자체도 덩치가 컸다는 얘기고. 일단 체급이 커지니까 이제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렇습니다. 쿠팡이 체급이 어쩌다 이렇게 커졌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쿠팡이 원래 처음에는 그거였죠. 말 그대로 쿠폰 같은 거를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어떤 프랜차이즈 매장 같은 데서 싸게 이제 쿠폰 푸는 거 그런 것들 파는 업체였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쿠팡이었거든요. 네네. 쿠폰을 팔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소셜 커머스로 바뀌어가지고 뭐 처음에는 G마켓이나 옥션이나 이제 옥션을 경쟁업체로 처음에 삼아서 진입을 했는데 막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니에요. 계속 이제 돈을 쏟아 부으면서 가격 경쟁에서 이제 출혈 경쟁하면서 이제 조금씩 치고 올라왔는데 엄청 쏟아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소프트뱅크 일본 누구야? 그 사람이 돈 투자 안 했으면은 진작에 많이 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매출 1조 원 처음 찍은 게 2015년이거든요. 네. 그 15년이 어떤 하나의 그 모멘텀입니다. 매출 1조 원 딱 찍었을 때. 그때도 흑자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워낙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2015년부터 증가세가 쭉쭉쭉 뭐 연간 10몇 %에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수준이었는데, 그 시국 때 결정적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2020년에 전년 대비 매출이 45%. 굉장하죠. 21년에도 46%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이제 코시국대 대형마트들은 사실 상당히 부진을 면치 못했죠. 네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출입을 더구나 사람 많은 곳에 가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2020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급성장을 이루면서 24년에는 이 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른 그 소셜 커머스 부분이 아니라 유통 전체 부분에서. 네네. 그래서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거 다 제껴버리고 2024년 1위로 올라서 올해도 물론 1위예요. 25년에도. 근데 이제 대형마트들이 왜 쿠팡한테 밀려났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업 제한 때문에 그래요. 딴 게 아니라 쿠팡은 이제 로켓 배송 실시하면서 그 회원 가입해서 이제 로켓 배송 받아보면은 주문하면 하루 안에 오니까 물건이. 그렇죠. 그리고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빨리 받으면은 12시간 이내, 뭐 8시간 이내 이렇게도 오니까 거의 뭐 직장 생활하고 하면은 마트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뭐 전날 저녁에 주문을 해도 다음날 아침에 받아볼 수 있는. 심야 배송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돼버렸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대형마트는 진작부터 영업 제한이 걸려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뭐 일요일도 영업 못 하고, 그다음에 뭐 밤 10시까지밖에 영업 못 하고 그래 버리니까 그 대형마트 초창기 때는 24시간 영업 가능했잖아요. 네네, 그랬었죠. 저도 이제 기억하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영업 제한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뭐 법적으로 굳이 따져보면 2001년부터 처음에 시작됐거든요. 2001년 즈음부터 이제 대형마트 때문에 시장 중단 얘기가 나왔어요. 정치권에서. 네네. 그래서 처음에 규제 걸었던 거는 그 대형마트랑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네네, 폐지. 맞습니다. 네. 이걸 했는데 대형마트는 별 타격이 없었어요. 대형마트도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많지가 않았어. 왜냐하면 마트에서 물건 한번 사면 한 짐씩 사가지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오가는 게 아니라 자차를 끌고 간다고 대부분 대형마트를 갈 때는. 실제로 셔틀버스 그 규제해가지고 좀 손해본 건 백화점이에요, 차라리. 그렇죠, 그렇죠. 백화점은 사람들이 문화세트 같은 거 이용하고 하면서 셔틀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아파트 네네. 단지에서. 맞아요. 그리고 제일 크게 그때 손해본 거는 셔틀버스 운전사들이 한 3,000명 정도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마트를 규제하려고 했던 첫 그 탁상공론 사례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규제를 처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게 2011년부터거든요. 2011년 연말에 이제 그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게 이제 당시에 그 안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통과된 안은 대표 발의가 한나라당 정가균이 발의한 법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마트 영업시간, 그다음 뭐 휴일 같은 거를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처음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12년 이후부터 이제 지자체가 의무 휴업일, 뭐 지정 조례안을 공표를 하고, 그다음에 야간 영업도 제한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자체별로. 네. 그래서 이제 월 2회 휴무를 강제하게 그렇게끔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실 뭐 그럼 이거 한나라당이 처음에 발의한 거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는 이제 지자체 일부에서만 시행을 했다고. 처음에는 이 법안 통과되고 나서 모든 지자체가 조례를 다 그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배포한 게 아니고. 네네. 자, 그래서 뭐 이 법안 통과되고 나가지고 또 마트 측에서도 대형마트 쪽에서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헌이다. 그래서 헌법소원도 들어갔었고 또 행정소송 걸어가지고 뭐 대법원까지 가고 했는데 다 졌어요. 네. 법은 위헌도 아니고 뭐 행정적으로도 문제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법안에 문제 없다고 판결이 나오고 나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더 센 법안들을 계속 발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연쇄 대표 발의, 대표적인 연쇄 발의자가 홍익표예요, 홍익표. 네네. 홍익표가 한 3번인가 4번인가 이 관련 법을 계속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로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슈 파이팅을 계속 하고 이슈몰이를 하고 대형마트 규제해야 된다. 시장 주고 나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담론 만들어 퍼뜨린 게 당시 민주당이었단 말입니다. 그랬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 지자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당연시 돼버렸죠. 대형마트 그러니까 월 2회 휴무 무조건 강제 의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밤 10시까지 영업하는 거. 이게 거의 이제 고정화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마트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민주진보 진영이 거의 뭐 그 기존 어떤 동네 재래식 상권을 죽이는 악으로 규정을 하고 이렇게 계속 억누르는 동안에 그동안에 치고 올라와서 유통업계를 장악해버린 게 쿠팡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웃기는 게 이제 대형마트 그 민주당 생각은 대형마트를 규제를 하면은 소상공인이 살아날 것이다. 사람들이 시장을 갈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시장을 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을 캐치를 못한 건지 뭐 그냥 못 본 척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걸 냅두고 버리니까 정작 사람들은 쿠팡에서 물건을 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노총 소속 이마트 노조 여기서 이제 그 회사가 망하면 노조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이마트입니다. 이 홈플러스 아니고 난 처음에 홈플러스인 줄 알았거든. 아 이마트 노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홈플러스 지금 망해가니까 홈플러스 노조에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기사를 찾으면 그 이마트 노조라서 깜짝 놀랐는데 이마트 노조에서 회사 망하기 전에 지금 영업 규제 풀어달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민노총은 이거 가지고 또 지랄을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왜 그 재벌들 기업 펀드냐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노총에는 산별 노조로 해가지고 네. 마트 산업 노조라고 있어요. 네네. 여기가 이제 민노총의 산별 노조인데 여기서는 이제 무슨 소리냐? 이마트를 왜 풀어줘? 네. 마트를 왜 풀어줘? 네. 쿠팡을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을 규제하면 그러면 뭐 지금 이제 우리는 쿠팡 규제에서 쿠팡 규제한 게 어떤 소상공인 살리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 새끼들 짱게 돈 받아 쳐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네. 뭐 아무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 결국 대형마트를 단순하게 근데 삭상공론적으로 악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했더니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새로운 악으로 규정하는 쿠팡이 등장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소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참,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짓을 지금 쿠팡을 상대로 벌이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럼 쿠팡을 죽이면 소상공인이 살아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얘네는 이제 지금은 그거잖아요. 소상공인 살리려고 한다기보다는 지금 노동자를 위한 핑계를 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핑계에 따른 조치로 이제 또 이런 게 있었죠. 그 청문회 때 쿠팡 연석 청문회 때 이제 그 새벽 배송 유족분이 나와가지고 발언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 이제 울분을 토하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뭐 유족 입장에서는 그런 자리 나오셔가지고 막 그 쿠팡 뭐 경영진들 상태로 개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네네. 그냥 뭐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는 민주당 쪽을 문제를 삼고 싶은 거예요. 이 새끼들은 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일관성은 있는 거냐 그런 식의 이제 문제를 삼고 싶다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지금 이제 그 유족분 들어와서 이제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유족분 모셔가지고 말씀드렸을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이제 그 무안공항 참사 유족들 지금 뭐 그 얼마 전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도 하시고 하셨는데 삭발식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거 씨발 지금 정부 장단 나 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못 본 척 하고 있잖아요, 그냥. 대통령 연말에 그냥 뭐 사과 입장문 하나 내고 요거를 들어주고 뭐 면담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걸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또 노동권 문제로 보면은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청와대 파견 노동자 이거 지금 청와대도 쌩까고 있고 민주당도 쌩까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더구나 민노총 사람들인데도 그래. 골 때려. 이게 이제 그 청와대 같은 경우는 좀 청와대 이제 그 파견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왔냐면 2022년에 이제 그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가지고 청와대를 개방을 했잖아요. 네. 개방 조치를 하면서 그 청와대 재단이라는 재단을 새로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청와대 이제 그 외주업체들, 용역업체들이랑 계약을 맺습니다. 청와대 재단이랑. 네. 그랬다가 이제 지금 그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서 그러면 당연히 이 청와대 재단은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용 주체가 사라진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청와대 측에서는 청와대 재단은 우리는 다른 단체이기 때문에 고용 승계할 의미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러겠죠. 근데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러지 말자고 만든 게 노란봉투법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들이 그냥 지들이 만든 법의 어떤 정신을 지들이 스스로 이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윤석열한테 뒤집어 씌우겠죠. 또 그렇겠지. 예. 괜히 네가 청와대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자리가 생겨가지고 청와대 관리에 인원 필요해진 거 아니냐. 너네 때문에 이 사람들 고용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겠지. 근데 또 마찬가지 아니야? 그냥 네가 용산에 계속 있으면 그렇지. 이 사람들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야. 굳이 기어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은. 아니 용산이 문제냐 아니면 윤석열이 문제냐. 윤석열이 문제가 더 크다고 보면은 용산을 네가 잘 쓰면 되잖아. 그렇죠. 응. 자, 그리고 이제 민노총은 이제 뭐가 문제냐. 얘네들 맨날 새벽 배송 걸고 넘어지는데 사실 지금 새벽 배송 쿠팡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이제 뭐 마켓컬리. 네네. 마켓컬리도 꽤 오래전부터 새벽 배송했어요. 걔네도 신선식품 그걸 했으니까. 네. 유독 이제 근데 쿠팡만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저도 트위터에서 어느 분이 이제 지적하신 걸 보고 공급 동의를 해가지고 가져본 내용인데 23년 11월에 쿠팡이 이제 쿠팡 노조가 전격적으로 민노총을 탈퇴를 냈습니다. 노조원 투표에서 95% 찬성으로. 23년에 탈퇴했군요. 네. 예. 그때 그 쿠팡 노조 지도부만 빼고 그 노조원 거의 전부라고 봐도 돼요. 95%니까. 그렇죠. 지도부만 네네. 빼고 다 찬성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제 민노총이 쿠팡 노조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정권 바뀌니까 자기들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정권이잖아요, 지금은.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 새벽 배송을 괜히 트집을 잡아가지고 공격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이 거기 편성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이제 관련 기사들도 많이 있었죠,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쿠팡이 부른 노노 갈등 새벽 배송료와 마트 규제 넣고 또 충돌 해가지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마트 규제에 관련해가지고. 네네네. 한국노총이랑 민노총이랑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새벽 배송에 대한 것을 좀 개선을 해보자 뭐 이런 취지로 이렇게 정부가 뭐 공간을 위원회 같은 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뭐 그 연구 용역도 주고 해가지고 무슨 절충안 같은 게 네네. 최근에 나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야간 노동 횟수를 12번 이내로 줄이고 그다음에 주당 평균 52시간 노동을 지켜야 된다. 야간은 이제 똑같이 1시간을 일해도 뭐 1시간 30% 늘어난 거면은 1시간 20분 정도 일한 걸로 계산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주 노동 시간으로 따지면은 야간만 일을 할 경우에는 주당 40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40시간 야간에 일을 하면은 그게 이제 주간에 52시간 일을 한 거랑 똑같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 상한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간 노동 근무일은 연속으로 할 경우에 4일을 넘을 수 없게 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게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건강에 얼마나 해롭냐 뭐 이런 근거로 했겠지? 그러니까 아마 그 데이터를 보고 싶다고. 근거로 삼는 데이터를. 조사 기관은 어디서 이런 것들 얼마든지 그냥 끼워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제대로 조사가 있었을까 싶단 말이지 사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그러면 야간 택배 배송 노동자 분들이 네. 일이 줄잖아. 네. 그러니까 평소 일하는 시간보다 제한을 받으니까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입이 줄겠지. 수입을 어떻게든 보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는 배송 단가를 높여라. 그리고 배송료를 인상시켜라. 네. 그러면은 이분들의 수입은 보존이 된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소비자한테 가겠지. 그렇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시. 그러면은 이제 아마 그럼 야간 배송을 줄이시게 되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하자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나온 절충안이라고 합니다. 네. 절충안인데 실제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쿠팡 파트너스 연합회 네. 이분들의 의견까지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네. 절충안이라고 하는데 누구랑 절충이 되는지를 모르겠어. 지금 지금 국회에서 보면은 쿠팡 측에 입장을 대면을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민노총 애들 불러가지고 계속 뭐 토론하고 그랬지 그동안에.
쿠팡 노조에서 그 들어가려고 하니까 쫓아내고 그랬잖아. 우리들이 초청 안 했다고 뭐 초청 사람 안 하라고 쫓아내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 국회에서 아마 그 국회 거기서 발표하셨나? 하여튼 성명을 발표를 했죠. 네네. 쿠팡 파트너스 연합회 자체 조사했을 때는 93%의 기사들이 새벽 배송 금지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예, 새벽 배송 금지로 발생할 고용 불안과 임금 손실은 누가 책임져 주냐.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도 여기에 대한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고 해요. 네, 11월 13일에 저도 이거 동의했는데. 네, 11월 13일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5만 명 넘어왔지. 예, 12월 13일 기준으로 67,928분이 현재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러니까 단가 올라가니까. 이거 그리고 이 배송을 자꾸 문제 삼는데 최근에 이제 롯데택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주 7일 배송으로 바꿨어요 시스템이. 지금 한진인가 어디 몇 군데 그 일요일도 배송하는 택배사들이 있거든요. 네네. 접수는 안 받는데 배송은 일요일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물류들이 다들 이제 휴일 없이 굴러가는 체제로 개편이 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문제를 안 삼단 말이야. 오로지 쿠팡만 문제를 삼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제 쿠팡이 아무래도 1위 기업이니까 현재 업계 1위니까 쿠팡 때려잡으면 사실 이거는 뭐 그러면 쿠팡만 못하게 되냐 그건 아니겠죠 아마. 딴 데도 다 이제 똑같이 못하게 되긴 하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법이라는 거니까. 그게 법이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 개딸들 인식 수준은 그렇지는 않죠. 그게 골 때리는 거지. 설마 뭐 쿠팡만 하지 마 뭐 그런 건 아니겠지. 야, 걔들 쿠팡만 하지 말라니까. 수준이 그렇다니까 진짜로. 그 대화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예, 그분들의 뭐 수준으로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예, 법이 그렇지는 않을 거다. 네.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뭐 마켓컬리든 뭐 롯데든 뭐 이제 규제가 생기면은 모두들 그 규제를 따르게 되긴 하겠죠. 아마 그러니까는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던 분들은 당연히 많이 불편해지실 거고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편을 감수해라. 사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쿠팡 얘기 한 적 있구나. 그러니까 새벽 배송에 맞춰가지고 라이프 사이클이 맞춰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꽤 많습니다. 자영업자분들, 네,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맞벌이 부부들도 그렇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어떡하라고 대체. 그러니까 굉장히 얘네들이 무슨 사람들 신경 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지도 못하고 잘 알 생각도 없고 무심해요. 그냥 보면은 그냥 우리 이게 정의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정의면 정의인 거지 뭔 말이 많아 이런 태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 주체들이 다양한 상황이 여기 다 맞아 떨어져 가지고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벽 배송이 정말 그렇게 나쁜 거였으면 결국은 배제당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맞춰졌다는 거는 맞춰지면서 말하자면 균형을 맞춰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쿠팡이 막 책짓질해가지고 니네 새벽 배송해. 택배 기사들한테 막 억지로 막 강요하고 너 이거 새벽 배송 안 하면은 주간 물건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억지로 강요했느냐. 아니지.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야. 네. 그런 거일 때가 문제인 거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져서 네. 나 새벽 배송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야. 소비자는 또 새벽에 물건 오니까 좋네. 쿠팡 써야지 하고서 쿠팡 쓰는 거고. 나는 우리나라 노조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제가 이제 주로 본 게 유럽 영화나 미국 영화들 보면은 거기 나온 노조들이 제가 영화에서 본 노조들은 다들 똑같았어요.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어갈 궁리를 하는 게 노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조원들한테 뭐 일테면 비노조원이 있으면 노조원들한테 뭐 야근을 더 많이 시켜준다든지, 그러니까 야근 수당을 더 챙기게 해준다든지 그런 게 노조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민노총 이 새끼들은 근무 시간 줄이고 일자리 뺏는 게 뺏는 걸 노조질을 하고 있어 보면은 골 때린다니까. 지들만 돈 더 받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얘네 사실 노조원이 안 늘어나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상황이죠, 점점. 예, 산별 노조에서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그러니까 뭐 민주노총이나 이런 산별 노조에서 탈퇴한
기업 노조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측이랑 교섭하겠다. 왜냐하면 니들이 우리 이익을 대변을 못 해주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니들한테 비싼 뭐 노조비 주면서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내 이해관계가 다르게 뭐 연맹 파업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맨날 정치들하고 뭐 그러니까. 어디 뭐 민주당 당원회에 있다는 소리 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노동자를 위한 노조입니까?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 외국 노조들 뭐 미국이나 그러니까 강성 노조들 말하는 미국이나 뭐 유럽 케이스 봐도 이 민노총 같은 노조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얘들은 진짜 골 때리는 새끼들이라니까. 없어져야 돼. 근데 이런 거에 무슨 전세금을 지원을 해주지들 않는데 정부 나라 돈으로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닌 노조 사무실에. 이혜원 씨가 전격적으로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에 지명이 됐습니다. 네. 28일 날. 이게 이제 헌정사상 최초로 연정에 속하지 않은 타 정당에 소속된 인사를 장관으로 지명한 사례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 소식이 나왔을 때 다들 놀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혜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명 직전까지 국힘 서울시당 중구 성동구 을 당협위원장이었거든요. 네, 마지막에 그 총선 때 출마한 곳이 이곳이었죠. 네, 그러니까 당 사람이라는 얘기, 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예. 제가 이제 저 SNS에 적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예전에 그 남경필 전 지사 인터뷰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이 생각이 났는데 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당시 남경필 도지사한테 입각 제의가 들어왔는데 나한테 입각 제의를 하지 말고 먼저 당대당으로 연정을 해라. 그러면 내가 가겠다. 그렇게 이제 답을 했다면 그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반응이 없었다. 뭐 그런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사실 이혜원도 처신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게 당대당 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인문 하나만 가는 거는 결국은 사람 빼내가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모양새가. 네. 그리고 본인은 그래. 난 여기서 일할래 앞으로. 허은하 같은 거지. 그렇지. 허은하 지금 대통령실 뭐 하나 자리 받아 있잖아요. 근데 허은하는 최소한 국힘당에서 탈당을 하고 나가지고 민주당으로 입당을 해서 그렇게 간 거니까. 하지만 개혁신당이었거든. 이준석이랑 싸우는 중이었지만. 개신당에서 민주당으로 입당한 다음에 간 거 아니야? 한 다음에 갔나? 입당했잖아, 먼저. 입당하고 갔나? 거기도 사람 빼내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모양새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초당 정치 차이로 저는 포장을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초당 정치가 아니지. 그렇죠. 초당 정치는 아니지. 초진영 정치라고는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과거 정권에도 보면 이제 상대 진영 인사들을 입각시킨 경우들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이 해당 인사들은 상대 진영에서 아니 정치력을 상실했다. 혹은 팽당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았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비정치인인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쪽 진영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긴 한데 뭐 이를테면 교수나 인플루언서 뭐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인데 정치인은 아니었다.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정치인을 그냥 빼내가는 경우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명 직후에 이혜원은 이제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이재명 비난 흔적들을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자기 블로그로 통째로 드러냈어요. SNS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그냥 싹 다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운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비공개로 돌려버린 게 아닌가. 그러겠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지명 언론 발표는 이제 최근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근데 사실 이게 지명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인사검증을 해야 되니까 실제 제의는 한 달 전쯤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타당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사검증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정부 측에서 이혜원한테 요청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인사검증하기 자료 보내달라. 그럼 이제 이혜원은 그동안에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도 국힘의 당협위원장으로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는 지역 당원들을 속이는 일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냥 아무리 없는 것처럼 뭐 지역 행사도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거는 좀 인간적으로 도의가 아니잖아요. 도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사람이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 거의 뭐 환승이별도 아니고 이게 양다리 걸친 거 아니야? 말하자면 이거는. 환승이별도 이거 환승이 아니고 양다리 걸친 거 아니야? 보험으로 들어놓고. 그렇지. 잠수. 아니 현 남친 보험으로 들어놓고 잘생긴 놈이랑 따로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거잖아, 거의. 그렇지.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혜원이 도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애초에 이 양반이 그런 도리를 아는 사람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 지명 직후에 이제 불거지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SBS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 이런 게 있어요. 기사 제목이 너 IQ 한 자리야? 이혜원 갑질 녹취 폭로. 그래서 2017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바른정당 국회의원 시절에 이때 그 유승민 따라 나가가지고 그랬던 시절 아니야. 그렇죠. 나름 학자 이미지로서 뭐 그래도 이렇게 더러운 인간인 줄은 몰랐는데 상당히 좀 많이 더럽더라고. 이게 이제 그 인턴 직원 갈군 녹취인데 왜 인턴 직원을 갈궜냐? 자기 이름이 언급된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게 뭐 당시 이제 그 독시록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뭐 이런 애가 다 있니? 뭐 IQ 한 자리야? 뭐 도대체 몇 번을 더 얘기 알아듣니?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인턴 직원이 이제 이러저러해서 못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내가 널 정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막 마음대로 짓거리냐 이런 식으로 막 성질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그 뭐 사무실에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뭐 그 방송국 분장실 같은데 그 사람들 오가는 자리에서도 여러 번 이런 걸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녹취록 이후에 보름 뒤에 이 인턴 직원은 관뒀다고 해요 결국. 그 이외에도 지금 이제 또 다른 보좌관들 통해 가지고 뭐 집에 불러다가 집안일 시키더라 뭐 네네. 뭐 그런 이제 증언들이 속속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힘 같은 경우는 12월 28일 날 국힘 최고위 회의를 전격적으로 열어가지고 이혜원을 제명 처리했습니다. 이때 나온 그 입장문이 이래요. 오늘 제명된 이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하여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 뭐 말이 좀 거칠기는 합니다만은 뭐 표현 자체가 거칠기는 합니다만은 좀 공당의 표현칭은 좀 그렇죠. 그러면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지. 그래서 이제 뭐 이재명과 이전 의원의 협잡은 뭐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격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국힘 측의 이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뭐 표현이 거칠었다는 부분이 지적할 수 있겠지만은 뭐 내용 자체가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이상한 논리를 옹호하는 인간들이 몇 놈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규재 국힘당에서 삼선이나 한 중견 국회의원을 파격적으로 발탁을 했다 이재명이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국힘이 지금 이제 경로를 상당히 이제 그 분노에 찬 입장문을 냈잖아요. 네네. 여기에 관해서 국힘이 정말 속 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낀다. 이 후보에게 축하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 목적을 잘 달성해주기 바란다고 덕담을 해주는 것이 국힘당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씨발 당원들 뒤통수 친데 거기 대고 덕담해주라고? 난 정규도 진짜 이해가 안 돼. 탈당을 하고 나가든가. 이걸 대통령의 통합 의지라고. 근데 국힘은 거기에 제명으로 해답했다. 이렇게 이제 정규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통합이 아니라고요. 사람 빼내가기라고요. 통합하려면 당대당으로 연정을 해야지. 그렇지 뭐 좀 데려다 쓰고 싶다라고 이렇게 미리 당에다 언지를 하든가. 당대표 불러다가 좀 얘기를 하고 해야지. 이게 무슨 통합이냐고. 야, 정규도 수준 진짜 떨어졌다. 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어서 뻘소리 종종하는 김종인 씨 국힘에 대해 가지고 너무 옹졸하지 않냐 생각한다. 정치적인 화합을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 빼내기가 무슨 화합을 위한 계기가 되냐고. 이제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이 양반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반반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의 올바른 태도인 거 생각한다. 방법이 틀렸죠. 그렇죠. 예의가 아니죠. 그렇지. 이재명이 지금 그 예의에 어긋나는 짓을 했는데 거기 대고 그게 무슨 화합이냐고. 그리고 박지원은 뭐 이혜원 갑질 인정했으니까 갑질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용서해주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야 씨발 용서는 이 보좌관이 이 갑질 당한 사람들이 하는 게 용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인성 파탄적인 게 드러났는데 뭘 용서하고 자시할 게 뭐 있냐고. 박지원도 굉장히 이렇게 실드를 강하게 치고 있는데 갑질에 대해서 근데 민주당 전반적으로도 별로 여론은 안 좋아요. 여기 왜 이현 데려왔냐고. 네네네.
사실 뭐 내란 동조범이지 이혼 정도면은 이게 적극적으로 옹호한 그런 전력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게시판 다 지고 유튜브 그 게시글 다 내려봤자 왜냐하면 뭐 다른 매체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가 삭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네. 이걸 가지고 화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참 억지스럽습니다. 일단 뭐 대통령실 관계자는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한 것 같다. 네. 뭐 탄핵 옹호 뭐 이런 거를 말이 되는 소리를. 뭐 그런 괜찮다고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어디 보도였지? 하여튼 보도가 됐는데 어쨌든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다 놀란 거 보니까. 뭐 미리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았나? 이와 관련해서 또 거의 그 원래 이현이 유승민 기였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그 공교롭게도 유승민한테도 원래 이제 국무총리 제의가 들어갔다고 하죠. 유승민 씨의 증언에 따르면은. 네네 그렇습니다. 정권 쪽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절했다. 네. 근데 또 그것도 대통령실은 그런 적 없다. 부정을 하고 있죠. 라고 배를 째더라고요. 저는 왠지 유승민 씨의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정황상 웬만하면 맞는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냐면은, 이게 유승민이 갑자기 자가 발전 돌리려고 나한테 총리 입각 제의 들어왔었다 한 게 아니라 네. 질문을 받아가지고 네. 나한테도 들어왔던 적이 있다 대답을 하면서 나온 거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뻘소리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뻘소리할 이유가. 유승민 씨가 그렇게까지 관종은 아니잖아. 그리고 사실 유승민 전 의원한테 그렇게 유리할 만한 요소가 아니지. 그렇죠. 안 그래도 국힘에서 별로 민심 못 얻고 있는데. 네, 손해를 보면 더 손해를 받지. 그렇죠. 예. 그랬었으니까 뭐 나도 좀 데려가 뭐 이런 거. 가오 빠지게 또 그럴 거면 갔지. 총리를 받았지. 그 정도일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양반도.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철부터 또 이제 올해 이제 첫 에피를 다시 녹음을 해봤는데 답답한 소리밖에 없어요. 뭔가 좀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 답답하지 않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정치 얘기 안 하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럴 수는 없으니까. 답답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해보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예. 정면으로 마주해야죠. 그렇죠. 예. 자, 올해도 이제 별로 달라질 거 없는 한 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이제 건강하시고. 네네. 또 이제 최대한 즐겁게 한 해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